저는 여기서 이번 2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금융을 갖다가 더 부강하게 하고 확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GDP보다도 시가총액이 2배 정도 되는데 항상 끝단에서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데미지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멈추는 경향성들이 있었다. 오늘 모신 분은 KBWM 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죠. 이유신익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준비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매크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클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저는 시기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 1년에서 2년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골디락스, 전 세계적인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2년 이후부터는 관세 영향들이 이제 좀 안 좋게 시차를 두고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 이제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은 말한 대로 만약에 진짜 지킨다면 거의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악화될 소지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과거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집무실에 닉슨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편지를 걸어놓고 그분의 스타일을 굉장히 답습하고 계세요. 닉슨이면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난 분 아니에요? 그분이 뭐를 그 전에 미국에서 50년에서 1960년대까지 뭘 했냐면요. 그 불태원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원래는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달러를 가져오면은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랬죠. 그런 이제 체제를 갖다 구축을 한 게 미국이었고, 근데 그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우리 돈 없어 불태원 할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긴급으로 10% 관세를 전 세계 다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정책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미국에 속해진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불태원하는 거는 변동환율 제도로 가려고 하는 거야. 당신들도 변동환율 제도면 수출 많이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합의를 이끌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서 닉슨 전 대통령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분을 답습은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선 때 행적을 보면 사실은 되게 강하고 되게 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빈틈도 많고요. 그리고 되게 민감해요. 뭐에 민감해요? 여론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내보였다가도 금방 언제든지 뒷바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년, 3년쯤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들이 포착이 되면 정책을 분명히 뒤바꿀 수 있고 일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역협정을 경기가 안 좋아진다. 관세 때문에 결국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니까 19년도에 먼저 중국에 날아가서 그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변성이 있다. 분명히 닉슨처럼 정말 너무나 강건하고 진짜 예측 불가의 그 정도가 조금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연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일기 때는 자기의 그 지지층, 그러니까 관료들에 대한 지지층이 좀 이렇게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자기를 완전히 따르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로 장관들을 다 임명하면은 그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새 많이 하던데요. 네,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유리했던 건 뭐냐면요, 공화당 내부에서 초강경파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이제 정말 보수주의. 이분들은 백인 우월주의면서도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면서도 근데 또 극보수주의라서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돈을 함부로 지출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인데 그 우리가 코로나 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분들의 힘이 목소리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 지출하는 데서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 이 재정 지출은 너무 세지 않아? 감세도 30%대에서 어떻게 한 번에 15%가? 이런 이제 반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코멘트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프리덤 코커스가 10분 이상으로 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강경해졌어요. 뭐냐면 장관은 그렇게 임명을 해도 우리가 의회의 입법 사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프리덤 코커스의 목소리를 무시 못하고 이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인데 예전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끌어내린 분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의장인데 하원 의장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인데 그분을 끌어내린 게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의견을 타협을 안 해주고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해보면 다 사인을 안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든 때도 우리 부채한도 예산 협상할 때 항상 데미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그 트럼프 공약을 보면서 도대체 저 세월은 어디서 마련하지? 네네. 또 감면 조치는 엄청나게 하니까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 말 그 세금 감면 일자리 창출법 네네. 이게 만료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연장이 될 것이냐 네네. 아니면 그걸로 끝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소위 이게 이제 TCJA라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세율을 갖다 15%까지 낮추고 일자리 창출은 더 이어가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게 중첩되는 게 많아요. 바이든의 정책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우리 일자리 창출 계획법이 있었고요.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의 하위에 있는 법안이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고 이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 버리면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전의 정책은 다 뒷바꿀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요. 아동수당과 관련되는 정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트럼프도 캠페인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정말 그렇게 다 써버릴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요. TCJA.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입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세금을 감면하면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의회 사인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미국의 특별예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예산법에서는 헌법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적자를 계속 유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처음부터 트럼프 이제 대통령은 일선 때도 세율을 바로 그냥 15%를 요구했었는데 공화당 내부에 이제 반발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특별예산법이라는 이제 헌법상의 기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드웨이브로 이제 장악을 했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 헌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고심을 할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말한 만큼 그렇게 쉽게 다 쓰진 못할 것이고 세율도 한 번에 인하를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다. 이 장관의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 있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정 적자 뭐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지금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더 늘어나고 그걸 메꾸려면 또 국채금리 발행할 거고 그럼 또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확장을 하고 더 이제 허용하는 이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은 2040년쯤 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에 이제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가 되고 25년도 초반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을 이번에 하게 되면은 현재는 임시거든요. 임시.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임시로 그냥 이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나도 한도의 차도 그냥 다음으로 연기해 놓게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34조, 35조 달러 정도 되니까 아마도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때는 이제 거의 40조 달러까지 증액을 해놔야 됩니다. 한도 자체를.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하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미국의 채권을 사는 많은 주체자들이 연준은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업은행들이 정말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상업은행들이 돈이 많아야지 결국에는 발행은 많아지는데 발행되는 국채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거죠. 근데 네. 상업은행들의 지금 국채 그러면은 매수하고 있는 국채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 거의 20%에서 25%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준하고 합치면 거의 45%에서 50% 육박할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내부 기관에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출을 많이 하면서 상업은행들이 돈이 많죠. 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용 모기지 관련되는 것들은 손실이 일부 있지만 주택 모기지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뭐냐면 IB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JP모건도 마찬가지고 블랙락도 그렇고 사실 그 비트코인 펀드, ETF 펀드를 조성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주식 관련된 뮤추얼 펀드 이런 거랑은 ETF 하나만 출시했는데도 그 수수료 샀다 팔았다 하는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금융적으로 비트코인을 오히려 많은 아이비들이 더 ETF를 출시하게 함으로써 상업은행들의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게 하고 그 상업은행들의 돈들은 결국에 미국채로 투자되거나 미국 내에서의 웰스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정 적자만 생각하고 금리 일방향의 상승을 우려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매수가 많아지는 내부에서의 돈이 풍부해지는 현상 때문에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취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절을 보이거나 완만하게 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일기 때를 보더라도 약달러 그리고 그렇죠. 약달러를 원했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맞습니다. 네네. 뭐 미국 경제를 위해서.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그의 정책을 보면서 고금리 강달러 시대를 전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보이는 숫자, 뭐 주가, 그다음에 금리 수준 이런 것들이 진실을 항상 표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진실은 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국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 약달러를 완벽하게 요구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19년도까지 처음에는 관세를 막 매겼죠. 매기니까 19년도까지 이제 결국에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달러가 매수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막 올라가요. 근데 그때 대략 G7에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 모아놓고 정상들 모아놓고 직접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 개입하지 말아라. 환 개입하지 말고 환 약세 만들어서 자꾸 불공정 거래 요인 만들지 말아라. 그거는 환율 조작법에서도 위배가 되고 당신들 여기서 위배가 되면은 나 중국 못지않게 니네한테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의 달러 매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달러가 오르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긴 힘들 것 같다. 어느 선에서 분명히 이제 내년 취임하고 나서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직접적인 금리에 대한 언급 아마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지 2니까 더 빨라지고 그 전에 하던 거를 연속적으로 되게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리에 대한 부분도 빨리빨리 내려라. 패드는 서서히 내리겠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말아라. 달러 약세 만드는데 동조해라. 즉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또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뭐 불법 이민자들만 다 내쫓겠다. 그 다음에 이민 되게 까다롭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실 미국의 상당 부분 아래쪽의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힘든 일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하면서 미국 경제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임금의 상승으로 네.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건드리진 않을까. 뭐 네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빈틈이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과거에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웹백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멕시코인들을 추방하는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헬기도 동원하고 막 비행기도 군사적으로 막 동원해가지고 다 내쫓거든요. 근데 그 내쫓을 때 왜 내쫓았냐면요. 미국이 이제 농업 산업 자체가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막 대규모로 커지는데 농업주들이 사실 싼 노동자를 찾으려는데 미국 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인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멕시코인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도 있고 합법 이민자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멕시코 입장에서도 그게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노동자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정부가 합의를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합법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나가게 할 테니까 그 대신 불법 이민자들은 이제 우리 멕시코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군사 작전을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집니다. 왜? 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에 있는 농업주들은 여전히 그 국경 장벽을 통해주고
비리, 약간 이제 돈을 쥐어주면서 국경 장벽을 지키는 이제 오피스들이죠. 오피스들한테 돈 주면서까지 이민자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노동자 임금이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멕시코인들이 일하는 농업 부분, 특히 농업 부분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그 생산, 그리고 그분들이 저임금으로 하고 있는 비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다 불법 이민으로 간주를 하고, 그러니까 합법 이민자들조차도 멕시코인들은 내쫓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강경한 얘기를 캠페인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일선 때도 이런 반이민 정책들이 너무 세게 되니까 사람 찾기가 힘들고 사람을 자꾸 비싸게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17년, 18년도까지는 TCJA 때문에 화랑을 보여서 아, 주가도 좋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죠. 근데 19년도부터 그때부터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17, 18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8년 후반까지는 야, 관세까지 매기면서 중국을 저렇게 압박을 해. 미국인들 중국을 적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지지율 막 너무 좋아요, 찬성이 50% 이상 넘어가는데 19년도 접어들면서 이제 싫어요가 50%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당장 현실적으로 야, 이게 아니네. 2년 살아보니까 좋은 줄 알고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저기 노동자 찾기는 힘들고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 거기다 관세 역량이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월마트 같은 데서 그 생활용품, 뭐 이런 목욕용품 아니면 생활 그 주방 도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싸게 들어오는 게 어디냐면 다 중국에서 들어왔던 건데 그게 이제 슬슬 막히면서 그 생필품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게 이 정책을 어느 정도는 시행을 하겠지만 초반에는 강력하게 시행하겠지만 분명히 민심이 그때와 비슷하게 돌아설 거고요. 돌아서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물가가 반이민 정책 그다음에 관세 이것 때문에 곧대로 그냥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요 반이민 정책 피터슨 경제연구소 자료 참고해 보시면 현재 반이민 정책 83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 내쫓고 관세도 지금 60%에다 10% 관세를 갖다 전 세계 다 매기는 전제로 하면요 2025, 26, 27년에 들어서 미국의 물가가 기본 인플레이션이 6%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 구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실업률, 지금 가장 그 미국 경제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네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트럼프 시대에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는 아마 완전 고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로. 그럼 미국 경제는 정말 좋은 정말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완전 골디락스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책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야지 지금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시행되니까 다 힘들어져 이러는데 사실 우리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지만 트럼프 캠페인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거든요. 화석연료, 석탄연료, 그다음에 LNG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생산하게끔 하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풀어주면 사실 단기적으로 일단 에너지 특히 오일 가격들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신재생 정책 때문에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 연설을 할 때 대통령 승리 연설문에서도 전쟁을 빨리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란 쪽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데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는 신호들이 보이고 일선 때를 참고하면은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은 다시 협력을 도모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원유 가격은 충분히 지정학적 리스크 경감 때문에도 원유 가격은 레벨 다운이 된다. 그러니까 물가는 서서히 낮아지는 지금 최근에 물가가 미국 CPI가 2.6 정도 나왔는데 이 물가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파월 의장하고 이번에 트럼프는 굉장히 싸울 것 같아. 근데 사실 방향성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파월도 내리는 입장인데 서서히 내린다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빨리빨리 내려라. 근데 그거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다만 2년 이후부터 말 그대로 현재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2년 이후부터는 경기 약화, 침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그렇다면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미국의 금융 구조 어떻게 되게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가계의 그 소득권을 보시면 60% 정도가 임금으로 구성이 되고 한 15%가 사회 이전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이죠.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가 이제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자본 차익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번 2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금융을 갖다가 더 부강하게 하고 확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소득권이 충분히 있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엔 채권을 갖다가 더 많이 발행해서 재정 투입을 해줘서 가계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금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를 아까 상업은행들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많이 늘리라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경제 쪽에서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출을 늘리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상업은행들의 여력이 많고 돈의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좋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업은행 살찌우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 중에 하나도 비트코인을 갖다 전면적으로 허용해서 금융적으로 ETF를 더 많이,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더 많이 출시하게끔 만들어서 상업은행들이 그 ETF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많이 챙기게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금융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뜨겁잖아요. 근데 한때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삐그덕삐그덕해서 걸렸는데, 예전에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겪고 나서 상업은행들 위험 투자 못하게 하는 도드 프랭크법이 있어요. 자본 비율 맞춰야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근데 그 당시에도 일선 때도 도드 프랭크법을 완전히 철폐를 시킨 게,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철폐시킨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가 철회를 줘서 대출을 충분히 더해줘서 미국 가계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즉 유동성을 캐리 트레이드를 더 많이 일으키게끔 하는 게 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그래서 이런 금융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시행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가장 좋고 미국 시장은 좋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주요국, 전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한 주시장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24년도 이제 10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거의 200%죠. 그러니까 엄청나네. 이게 GDP보다도 시가총액이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뭐죠? 워렌 버핏의 그 지표로 보면은 이게 거품인데.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보면, 자국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버핏 지수로 보면 이제 오버밸류가 됐다 이런 건데, 근데 이걸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른 국가들 보시면 한국 이제 92%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GDP만큼만 지금 시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중국은 더 심합니다. 56%예요. 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의 요소가 있는 국가들은 그대로 이제 스테이가 되고, 그나마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기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잘 따라가고 미국하고 밀착되어 있는 일본은 157%.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중원부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돈 모이는 곳은 계속 모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내부에서 돈이 많고 금융적으로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 서로 무역 관세 매기고 서로 막 이제 피 흘리는 경쟁, 이제 관세 전쟁 이래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융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더 부를 이루기 위한 첫 수단으로 금융을 더 강화하면서 이 200%가 GDP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 200%가 아마도 이제 26년, 27년도까지 순조로운 흐름으로 간다면 250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증시, 그래서 내년도 골디락스 얘기하셨듯이 증시도 내년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끝이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좋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왜냐면 올해도 너무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모든 거에는 좀 끝이 있지 않느냐. 네네. 근데 또 어떤 분은 2008년 이후에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10년 이상을 계속 오르더라.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계속 모이는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구조적인, 그러니까
부채 찍어가지고 돈 쓰고 돈 쓰는데 또 그거 가지고서 또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연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이제 쓰고 이제 소비가 좋으니까 결국에 페드도 계속적으로 부양적인 정책을 같이 해주면서 더 붐업시키고 이런 구조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제 기본 시나리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후반기로 가면서 멈추거나 많이 수정 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일선 때도 그랬고 그걸 만약에 그대로 시행하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사실 그 닉슨 대통령이 시행했던 관세 정책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1900년대 이제 후반 이제 넘어가면서 그때 대공황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보복관세가 중국도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맞싸움을 하게 되면요. 이건 그냥 수순적으로 대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니 서로 네네. 또 적당한 네, 선에서 적당한 멈출 선에서 것이다. 멈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선 때도 비슷한 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먼저 무역협정 완화 협정을 맺자고 중국한테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관세율이 미국이 중국한테 매기는 게 19%거든요. 근데 중국은 21%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뭘 하냐면요. 선언을 합니다. 아, 우리 이제 관세 더 안 매길게. 이제 요 상태에서 조금씩 낮출게. 그래서 소폭 낮춰가지고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 관세율이 19%가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대신에 시진핑이 약속했어. 우리의 2천억 달러 규모에 상당하는 대두 콩을 사주기로 약속했어. 근데 그때 그거 안 지켰습니다. 네. 중국은 브라질산 구입했어요. 그러면 맞싸움을 해가지고 다시 관세를 높였어야 되겠죠. 근데 그럼 파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항상 끝단에서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데미지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멈추는 경향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